현재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광인들의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시민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안내문을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귀하의 피해는 귀하의 책임입니다. 절대로 광인들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광인들은 알아보기 쉬울 겁니다. 심한 외상을 입었거나 피칠갑을 한 자들을 피하십시오. 형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의 자경단 결성 및 전투행위는 불법입니다. 군과 경찰을 믿으십시오. 곧 제주를 구원할 것입니다. 절대로 반국가 세력들에 협력하지 마십시오. 군과 경찰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전력 및 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미리 생필품과 물을 모아두시고 신선식품은 우선적으로 섭취하십시오. 만일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물은 끓여 드십시오. 이건 단순 위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린 상처나 큰 외상을 지닌 자를 피하십시오. 해당 인원에게서 떨어지시고 근처 군이나 경찰에게 알리십시오. 현재 비상사태를 이용하여 약탈, 폭행, 살해 등의 중범죄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십시오. 경찰과 군에게 즉결 심판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으시고 법을 준수하십시오. 광인을 향한 어쩔 수 없는 범죄 행위는 일부 용납이 되나 의도적인 살해 및 공격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여러 곳에 비상대피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함께 첨부된 지도를 보시고 찾아오십시오. 군과 경찰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안성제약사 건물 근처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광인들이 밀집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열린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등에서 의료 물자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제한이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을 챙겨가려 하시거나 해당 지역의 약탈을 시도할 시 즉결 심판될 수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대피를 도와드리기 위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한림항, 애월항 등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문과 군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현재 추자항은 광인들이 점령하여 봉쇄 중입니다. 추자항으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제주 지역에 선포된 동원령으로 군에 의해 귀하의 차량이나 물품 혹은 당신이 징집될 수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국가에 헌납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빠른 사태 진압을 위하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귀하의 빠른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기원합니다. 현재 제주 근처 바다는 군에 의하여 통제 중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배는 공격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대피선만을 이용하십시오. 정부에서 지정한 안내문 외에 다른 정보는 믿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안성제약의 복장을 착용한 비광인 인원을 발견 시 반드시 근처에 존재하는 군이나 경찰에게 알리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제주 온누리 의료연구소, 제주융합과학연구소, 열린병원 등으로 해당 인원을 인도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살해할 것입니다. 현재 부분 동원령 선포로 육지에서 군 병력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군 인원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하시고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십시오. 현재 제주도 전역에 일반적인 배편이나 항공편은 모두 종료되고 정부 주도하에 대피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만일 귀하가 표를 구매하셨더라도 현 상황에는 사용이 불가한 점을 숙지하십시오. 현재 서귀포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은행 및 상가는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5번 규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탈 등의 불법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시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정부에서 배급하는 보급품을 사용하십시오.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우도, 마라도, 이어도 등 일부 지역은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유의하시고 대피해 주십시오. 현재 제주도, 특히 제주시내 주요 경찰과 자치경찰단은 행정력 마비로 군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를 제외한 다른 경찰서 내 경찰분들은
근처 근부대로 향하시어 군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식품은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일반 식품, 특히 해산물이나 육고기의 경우에는 생으로 먹지 마시고 반드시 익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 안내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안내문이 나올 시에는 보급품과 함께 배포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내문을 마칩니다. 부디 해당 안내문을 지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십시오. 며칠 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발생한 광인폭력 사태는 제주 감염성 광인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태로 정정하며 제주 전역에 동원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부디 시민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안내문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귀하의 책임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보급품 부족으로 구 안내문을 수정하여 재배포합니다. 절대로 감염자들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감염자들은 알아보기 쉬울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향한 무조건적인 공격성, 썩은 내, 괴사한 피부, 붉은 눈, 큰 외상을 지닌 자들을 피하십시오. 감염자들입니다. 형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의 자경단 결성 및 전투행위는 불법입니다. 군과 경찰을 믿으십시오. 곧 제주를 구원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에 협력하지 마십시오. 군과 경찰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현재 특수한 상황으로 형법 제114조 등 일부 법은 제주 지역에서 무효화되었습니다. 민간인의 총기 소지나 자경단 결성, 전투행위는 귀하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인정됩니다. 가능한 최대한 다른 자경단 조직들과 협력하십시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마비되고 발전소가 감염자들에게 공격당하며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가 규정한 시설에서 보급하는 식수나 상가에서 구할 수 있는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반드시 물을 끓여 드십시오. 이건 단순 위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부 물로 인해 감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린 상처나 큰 외상을 지닌 자를 피하십시오. 감염된 인간입니다. 즉시 제거하십시오. 현재 제주시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대피소는 감염자들에게 함락당했습니다. 제주시 시민분들은 서둘러 서귀포시로 피난하십시오. 현재 육지로서의 대피는 서귀포시에서만 진행 중입니다. 주식회사 안성제약사 건물 근처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해당 건물 근처에는 감염자들이 밀집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의료물품 배급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를 유의하시고 활동하십시오. 운영되는 의료 및 제주 감염성 광인화 바이러스 연구시설을 향한 약탈 및 공격은 군 경에 의해 즉결 심판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전역은 감염자들에게 거의 함락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항구와 알뜨르 비행장 등 일부 비행장들을 개조하여 대피용으로 운용 중이니 참고하시어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지역에 선포된 동원령으로 군에 의해 귀하의 차량이나 물품 혹은 당신이 징집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빠른 사태 진압을 위하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귀하의 빠른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기원합니다. 현재 제주 근처 바다는 군에 의하여 통제 중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배는 공격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대피선만을 이용하십시오. 또한 제주시 쪽에서 오는 모든 배는 격침됩니다. 반드시 서귀포시 쪽을 통하여 피난하십시오. 정부에서 지정한 안내문 외에 다른 정보는 믿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안성제약의 복장을 착용한 비감염자 인원을 발견 시 반드시 군이나 경찰에게 알리십시오. 현재 제주도 전역의 일반적인 배편이나 항공편은 모두 종료되고 정부 주도하에 대피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만일 귀하가 표를 구매하셨더라도 현 상황에는 사용이 불가한 점 숙지하십시오. 현재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은행 및 상가는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영업 종료된 상가를 향한 약탈은 묵인됩니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우도, 마라도, 이어도 등 일부 지역은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유의하시고 대피해 주십시오. 현재 제주도, 특히 제주시 내 주요 경찰과 자치경찰단은 행정력 마비로 군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를 제외한 다른 경찰서 내 경찰분들은 근처 군부대로 향하시어 군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현재 서귀포 경찰서가 감염자에 의해 함락된 상태입니다. 식품은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일반 식품, 특히 해산물이나 육고기의 경우에는 생으로 먹지 마시고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추가 안내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안내문이 나온다면 보급품과 함께 배포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현재 감염자 대처용 안내문이 제작 중이니 이에 유의하시고 보급품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으로 안내문을 마칩니다. 부디 해당 안내문을 지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십시오. 본문서는 주식회사 안성제약의 자산이며 평상시 무단복사 및 소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현재는 비상사태로 인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매뉴얼을 완독하고 숙지하는 것은 곧 귀하의 생존을 의미합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자사의 대피 알림을 수신한 즉시 가장 가까운 지정된 대피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동 중 외부 소리나 구조 요청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사는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구조의 우선권도 자사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정부의 방송, 문서 혹은 육성 안내와 자사의 안내가 충돌할 경우 절대적으로 자사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정부의 진실은 언제나 조율된 현실입니다. 현재 자사의 연구 샘플이 유출된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경계하십시오. 다음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보일 경우 즉시 대상자와 15m 이상 거리 유지하십시오. 창백한 피부나 괴사된 살점, 과도한 출혈 또는 반복적인 비명, 눈동자가 붉거나 회색으로 변질, 감염자는 감염 초기에 정상적인 외모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이 간다면 일단 피하십시오. 감염 확산 이후 정보기관은 무력화되었거나 오히려 감염자의 운반수단이 되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은 현재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곳이 항상 안전하진 않습니다. 대피 장소가 자사 건물 내부 또는 근접 지역일 경우 자사에서 통신으로 대체 장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재배치 명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GPS 또는 인쇄문서에 기재된 위치가 서로 다를 경우 자사 앱의 최신 알림을 기준으로 이동하십시오.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등은 감각을 자극하고 감염자에게 신체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 연기는 감염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몸속에 해당 물질이 축적된 경우 감염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 매뉴얼은 제3세력의 조작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십시오. 문장 중 이상하게 중복되거나 해석되지 않는 표현, 과도한 띄어쓰기, 붉은 줄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페이지는 폐기하고 자사 지원 채널을 통해 다시 수령하십시오. 감염자는 큰 소리나 진동에 민감합니다. 문을 세게 닫거나 뜀박질, 큰 목소리 등은 그들을 유인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감염자는 2차 감염체를 품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폭발성 전이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죽은 감염자의 시신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에서는 법과 윤리는 잠시 뒤로 미뤄두십시오. 식량, 의약품, 방호도구 확보가 생존의 우선입니다. 병원, 약국, 편의점, 군시설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단독이 아닌 2인 이상으로 행동하십시오. 단, 한 명이 감염될 경우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초유의 수단으로 감염자의 신체를 취식할 경우 반드시 감각신경 부위를 제거 후 조리해야 합니다.
감염이 됐을 경우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염자의 체액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부위를 절단하거나 고온 소독하십시오. 지체하면 신경계를 장악당해 의식을 잃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항공편, 선박, 지상 운송수단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사는 귀하를 데리러 갈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사 제2특수물류창고에는 다음 물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화기 및 방어구, 고성능 항바이러스 주사체, 생체인식 전용 카드, 음식 및 정화된 물. 이 창고를 찾는 자는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감염이 머리 부근에서 시작될 경우 15분 내 행동장애가 발생합니다. 감염이 발에서 시작된 경우 이틀간 행동이 가능합니다. 단, 언제든 폭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감염자는 동물형, 뼈 돌출형, 장기 노출형 등으로 변이합니다. 이 경우 자사 지침보다 정부의 최신 데이터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절대 무조건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사 매뉴얼은 실시간 갱신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도 대비할 예정입니다. 자사의 다음 지침을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비상 매뉴얼을 종료합니다. 자사는 귀하의 생존을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한성제약.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주 감염성 광인화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대한민국 정부 제주 감염성 광인화 바이러스 특별법에 의거 감염자 대응 수칙을 배포합니다. 감염자들을 발견한다면 가능한 도망치십시오. 감염자들은 알아보기 쉬울 것입니다. 붉은 눈, 괴사한 피부, 큰 외상, 물린 자국, 피를 뒤집어 쓴 자는 감염자일 것입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감염자와 전투해야 할 상황에는 가능한 먼 거리에서 공격하십시오. 만일 원거리에서 공격이 불가능한 경우 작은 단검류나 나이프가 있다면 나무 막대기 끝쪽에 단단히 고정하여 창을 만드시고, 작은 단검류나 나이프가 없다면 파이프나 골프채, 야구 방망이 등 가능한 사거리가 긴 무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염자와 전투할 상황에는 반드시 머리를 타격하십시오. 감염자는 뇌가 멈추기 전까지는 당신을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염자는 일반인과 비슷하지만 극히 아주 일부의 감염자는 특수한 형태로 변이하였습니다. 반드시 감염자와 전투하기 전 감염자의 상태를 잘 살피십시오. 샤우터. 이 감염자는 목과 성대 부위가 변이하여 다른 비감염자를 발견할 시 소리를 질러 근처 감염자들을 모으는 위협적인 감염자입니다. 감염자들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샤우터가 소리치는 것을 듣는다면 청각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기절할 수 있습니다. 샤우터는 목 근처 부위가 두껍고 강하지만 그 대신 머리나 기타 부위가 약한 편이니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샤우터를 공격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이들을 피하고 우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러셔는 다리를 중심으로 변이하여 점프와 달리기를 중심적으로 활용하는 감염자입니다. 빠른 속도와 강한 다리로 최대 2, 3층 높이까지 점프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직접적으로 무는 것보단 빠른 속도로 비감염자에게 달려가 기절시키거나 발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짓이기는 등의 공격 방식을 사용하며 빠른 속도로 인해 원거리 무기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감염자입니다. 러셔는 간혹 자신의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돌진을 유도하거나 가속도를 이용하여 이들을 대처하십시오. 헤라클레스는 현 시점 가장 위험한 감염자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괴력과 일반 성인과 유사한 지능, 빠른 속도와 강한 피부 강도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다른 감염자들을 이끌고 강한 능력으로 앞에서 선봉장력으로 비감염자들을 공격합니다. 전열을 무너뜨리는 기본적인 전략을 사용하며 중화기를 사용하여야 쓰러뜨릴 수 있으므로 이와 마주한다면 도망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만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헤라클레스의 눈이나 발목 부분을 공격하십시오.
보미터는 혀와 내장이 발달한 변이 감염자로 먼 거리에서 위액을 활용한 체액을 내뱉어 상대의 시야를 가리거나 피부를 녹여 감염시키며 원거리에서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은 편이지만 근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꽤나 위협적인 편입니다. 보미터가 내뿜는 체액은 상당한 가연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이를 이용해 불을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누켈라비는 주로 물가 근처에서 활동하는 감염자로 주로 하천을 오염시켜 감염을 퍼뜨립니다. 누켈라비는 물 안에 잠들어 있으며 근처에 비감염자가 나타나면 발달한 긴 손톱을 이용해 상대를 물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감염시킵니다. 누켈라비가 출몰하는 하천의 물은 감염되어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섭취 및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클러는 손이 갈고리와 같은 이상한 형태로 발달한 감염자로 주로 한쪽 팔만이 갈고리 형태로 변이된 것이 흔하지만 간혹 두 팔 모두 갈고리 형태를 띠는 개체도 발견됩니다. 주로 갈고리를 땅에 박아 균형을 잡으며 상대를 향해 돌진해 갈고리를 찔러 넣은 뒤 비감염자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두 팔 모두 갈고리를 지닌 개체는 물어뜯기보다는 갈고리를 활용하여 상대를 찢어버립니다. 모든 감염자들은 체액을 통하여 감염이 진행되며 7초 안에 신체를 절단하거나 고온에 소독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감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감염자에게 신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빠르게 피해를 입은 신체 부위를 절단하거나 고온에 소독하십시오. 터틀은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과 같이 피부가 강화된 감염자로 피부가 변이되며 눈이 사라지고 오로지 소리를 통해서만 비감염자를 찾아내며 일반적인 둔기나 무기로는 대처하기 어렵고 화기를 사용하여 처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염자들은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 등 자극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후각이 퇴화한 감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염자는 특히 담배 연기 속 니코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이며 이를 활용하여 감염자들을 유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부 감염자들은 일종의 감염자 무리의 마커 역할을 하며 감염자 무리들의 중심에서 감염자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숭이와 인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동물들은 제주 감염성 광이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연구해 치료제를 개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변이된 특수감염자들은 해당 안내문에 나온 개체들이 전부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언제든 새로운 특수감염자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고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귀하의 생존을 기원합니다. 부디 해당 안전수칙을 숙지하시고 감염자들에게서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라남도 지역에 제주발 제주 감염성 광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어 임시 동원령을 선포하며 해당 비상 안내문이 배포됩니다. 전라남도청과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의 생존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해당 안내문을 따라 귀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십시오. 이것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현재 제주 피난민 감염자부터 시작된 전라남도 지역에서의 감염 사태 발생으로 전라남도 지역에 임시 동원령이 선포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귀하나 귀하의 물품들이 군에 의하여 징집될 수 있음을 아십시오. 큰 외상, 붉은 눈, 물린 자국, 괴사한 피부 등을 지닌 자를 본다면 당장 그 자리를 피하거나 상대를 죽이십시오. 제주도와 다르게 현재 전라남도는 군과 경찰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형법 제114조와 같은 제주에서 시행되지 않는 일부 법안들도 정상 시행되며 제주 감염성 광이나 바이러스 특별법 또한 일부만 시행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전히 감염자들에 의해 함락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군과 경찰이 치안을 유지 중이며 상가가 정상 운영 중입니다. 감염지대에 투하되는 보급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십시오. 제주도와는 다르게 전라남도 감염 사태는 빠르게 진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반정부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헛소문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현재 감염자가 발견된 지역은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로 군 주도의 봉쇄와 통행 금지 조치가 되어 있으니 이에 주의하십시오. 현재 야간 통행 금지가 실행되는 중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21시 이후부터 공 4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염 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전남의 모든 경찰은 군 통제하에 들어가 지시를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곧 전라남도 사태를 해결할 것입니다. 5번 문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현재 감염지역의 통행금지와 함께 감염지역 내 살아계시는 생존자분들을 위하여 안내드립니다. 군은 빠른 감염자 소탕을 위하여 집속탄 등을 활용한 감염지대의 대대적인 폭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존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정된 대피소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지역의 대부분의 지하철 및 철도 노선은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이니 불편하시더라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중지된 노선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발견하셨다면 그 즉시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치할 것입니다. 현재 대규모 예비군 징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시 불이익과 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예비군 징집 대상자분들은 지정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염 지역에 있던 모든 배편과 항공편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청은 나주시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관련 행정 업무는 나주시에서 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청사 주변 지역은 군이 통제 중입니다. 제주도 피난민들에게 처음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제주도민을 향한 차별과 비난, 폭력 해규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특수 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와 관련된 말을 하는 자를 본다면 이상한 음모론 자일 뿐이니 무시하십시오. 전력과 식수 공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식수를 모아두십시오. 이상으로 전라남도청 주도 비상 안내문을 끝냅니다. 부디 해당 안내문을 숙지하고 귀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와 전라남도청은 귀하의 생존을 기원합니다. 본문서는 귀하의 생존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제주에서 발생한 감염성 광이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 지역 철도망이 일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 신안군 등 일부 지역이 군의 수복작전으로 재확보됨에 따라 대피선 역할을 하는 철도가 제한적으로 재운행됩니다. 경전선과 호남선의 일부 구간에서만 운행되며 폭격이 중지된 지역의 특정역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무안군 지역에 설치된 임시대피소와 감염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임시거주지로의 연결을 위해 대피철도 운행체계가 재편되었습니다. 대피를 원하시는 모든 국민께서는 아래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대피철도는 지정된 일부 역에서만 운행됩니다. 감염지역 내 거주민은 반드시 동봉된 지도 및 역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목록이 없는 역에서는 절대로 열차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목록의 지역에서도 열차가 운행된다는 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설령 열차가 도착한다 해도 승무원과 탑승객이 인간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잘못된 역에서 기다리는 것은 귀하를 감염자의 먹잇감으로 내모는 행위와 같습니다. 각 역은 군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는 곧 생존입니다. 지금 타지 않아도 귀하 뒤에는 군이 대기하고 있으며 순서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줄을 이탈하거나 군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 즉시 격리될 수 있으며 군은 대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한 상태이므로 위협 행동에는 즉각 대응합니다. 일부 대피역에서는 과밀 인파로 인해 연속적인 압사 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감염보다 더 빠른 죽음을 초래합니다.
앞사람을 밀거나 발을 밟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주변에서 과도한 인파 몰림이 발생하면 역 방송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대기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운행이 중단된 역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더라도 절대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길을 잃은 대피민일 수도 있으나 감염자가 의도적으로 미끼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귀하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상을 입은 자는 역내 군 의료팀의 보고 후 일정 기간 경과 관찰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후 외상자 전용 대피 열차를 이용해 이동하게 됩니다. 차별적 조치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찰 기간 중 증상이 발현될 경우 당연하지만 즉시 격리 조치됩니다. 역내 주류, 커피, 담배 등 자극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이들은 감염자의 후각과 청각을 자극하여 무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지 물품은 역 진입 시 군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감염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의 대피는 가능하지만 안전지역에서 감염지역으로의 이동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인원 손실과 재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비감염자를 향한 폭력, 절도, 살인 등의 범죄 행위는 군이 즉시 체포, 처벌합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염지역 내 자경단 활동과 일부 폭력 회계는 묵인되지만 민간인의 총기 소유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엽총을 비롯한 모든 총기는 역내 반입 불가입니다. 총기 소지자는 군에 의해 무장해제 또는 징집될 수 있습니다. 열차는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특수 상황에서는 운행 간격이 변동되며 이 경우 역내 안내방송을 통해 공지됩니다. 항상 방송에 귀 기울이십시오. 현재 전라남도 내 감염지역을 대상으로 비상 라디오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폭격 일정, 보급 계획, 감염 확산 현황 등 생존에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정부 세력이 전파를 탈취해 위험 비열을 퍼뜨릴 수 있으니 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라디오를 꺼주십시오. 최근 외상자 전용 열차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 정보이며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므로 절대 믿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최근 역내 무장 테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이 모든 대피민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실시합니다. 이는 귀화와 주변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수칙서 인수 오류로 인해 14번 항목은 의도적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만약 이 항목에 내용이 적혀 있다면 해당 문서를 즉시 폐기하고 근처 군에 보고하십시오. 역내에서 화기 사용이나 불 피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화재뿐만 아니라 감염자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철로 사고, 폭격 잔해, 군 작전 등으로 열차 이동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곧 생존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침이 우선입니다. 다른 단체, 개인 혹은 해외 조직보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합니다. 이상으로 비상대피철도 안전수칙서를 마칩니다. 이 수칙을 숙지하고 생존하십시오. 규칙서를 마지막까지 읽었다. 종이 표면은 오래된 천처럼 거칠었지만 모서리는 이상하게 눅눅했다. 비에 젖은 건지 아니면 손에 전해지는 이 감촉이 종이 자체의 성질인지 알 수 없었다. 묘하게도 그 촉감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지근했다. 마지막 문장이 유독 눈에 막혔다. 다른 글씨보다 잉크가 진했고 힘을 줘 눌러 쓴 듯 종이가 살짝 패여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사이 발 밑으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철로를 따라 무언가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다가오는 듯한 울림. 그러나 그 울림은 금세 멈췄다. 소리의 방향도 진동의 출처도 알 수 없었다. 역은
군용 조명탄이 만든 붉은 빛에 잠겨 있었다. 빛은 바람에 흔들리며 사람들의 얼굴을 흐릿하게 스쳤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었고 그 옆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뜯었다. 울음소리는 기계음과 섞여 마치 금속이 갈리는 듯 귀에 거슬렸다. 줄 사이사이에는 이상한 빈자리가 있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지만 곳곳에 두세 사람 정도 들어갈 만큼의 틈이 남아 있었다. 그 틈에는 공기가 살짝 따뜻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서 있었던 자리처럼. 군인들은 명부를 들고 천천히 걸으며 줄을 훑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바닥의 쇠판 위에 부드럽게 스쳤지만 금속 특유의 냉기가 발끝까지 전해졌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군인의 눈을 오래 마주치면 마치 머릿속 어딘가가 빨려나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앞줄에서 한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갑자기 줄을 벗어났다. 규칙서의 문장이 문득 떠올랐다. 줄은 절대 이탈하지 마라. 그가 한 걸음을 내딛자 군인 둘이 동시에 반응했다. 그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지더니 한순간에 남자를 감쌌다. 나 좀 그냥 보내줘. 나는... 그의 힘없는 말이 도중에 뚝 끊겼다. 군인들은 그를 역 뒤편의 문 없는 통로로 끌고 갔다. 그 통로는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순간 그 어둠 속에서 하얀 손가락 같은 것이 미묘하게 튀어나왔다가 사라졌다. 남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뒷사람이 무표정하게 들어섰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거기에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줄이 조금 더 앞으로 움직였다. 플랫폼의 경계선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다. 멀리서 낮고 길게 끄는 기적 소리가 울렸다. 규칙서의 경고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목록 외 여기서 들리는 기적 소리를 믿지 마라. 나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옆에 서 있던 여자는 기적 소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이 놀라면서 곧 미묘한 웃음으로 변했다. 기괴할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고 한참 동안 변하지 않았다. 잠깐 다른 곳을 보고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땐 그녀는 줄에 없었다. 빈자리는 금세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다. 아무도 그녀가 사라진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더 앞으로 나아갔을 때 안내방송이 울렸다. 다음 열차는 곧 도착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목소리가 낮고 길게 늘어졌다. 규칙서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안내방송의 목소리가 낮게 들릴 때는 움직이지 마라. 나는 즉시 발을 멈췄다. 주변 사람 중 몇 명은 그대로 앞으로 걸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바닥에 울릴 때 군인들이 동시에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줄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이어졌다. 사라진 사람의 이름조차 금세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플랫폼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역 바깥의 철로 위에 길고 불규칙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건 기차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형체는 흐릿했지만 지나간 자리의 공기가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바닥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플랫폼 밑에서 누군가가 줄과 나란히 걷는 듯했다. 내가 멈추면 그 발걸음도 멈췄고 내가 움직이면 다시 따라왔다. 틈새로 내려다봤지만 그 안에는 어둠만이 있었다. 마침내 내 발끝이 플랫폼 경계선에 닿았다. 멀리서 열차의 불빛이 깜빡였다.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야, 너... 규칙서의 마지막 경고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숨결이 등 뒤에 스쳤다. 떨어뜨린 거 주웠어. 차갑고 축축한 무게가 어깨 위에 얹혔다. 손등 위로 차가운 손이 덮였다. 그 손가락의 모양과 길이는 내 손과 완전히 같았다. 열차가 플랫폼에 멈췄다.
금속 바퀴와 철로가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박혔다. 차갑고 둔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무표정하게 손짓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게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기묘한 냄새, 축축하게 젖은 직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줄을 따라 발을 옮겼다. 발걸음마다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철로 위로 불규칙하게 튀는 불빛이 바닥을 스쳤다. 그 불빛이 그림자를 일그러뜨렸다. 그 그림자가 내 움직임과 조금 엇나가 있었다. 차 안으로 들어섰다. 차량 내부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이상하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앞에 서 있던 사람의 목덜미가 젖어 있었다. 빨갛게, 그리고 아직 미묘하게 따뜻했다. 그 온기가 피부에 스치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발밑에서 딱 하고 금속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바닥 틈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검은 틈 사이로 얇고 창백한 손가락이 스쳐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규칙서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해당되는 조항이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느리게 들렸다. 마치 철판이 아닌 살을 찢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와 함께 기적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건 열차의 소리가 아니었다. 플랫폼 저편, 그림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울려 퍼진 것이었다. 등 뒤에서 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숨이 멎는 듯한 순간 그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다시 들렸다. 안으로 들어온 이상 넌 이미 탔어.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문 바깥은 검은색 뿐이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함께 달리고 있었다. 아주 가까이, 창문 옆에서. 그것은 내가 고개를 돌리면 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규칙서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머릿속에 울렸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나는 그대로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창문에 비친 내 얼굴 뒤에 희미하게 웃고 있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밤을 가리는 자는 다음 해에도 불린다. 하지만 낮 동안 그 이름은 들려서는 안 된다. 요카쿠레 마츠리는 11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의례로 태양이 짧아지고 그늘이 길어지는 시절 산과 강 너머로부터 불청한 기척이 마을에 스미지 않도록 1년에 단 하룻밤 엄히 봉제하던 바이다. 제례에 임하는 이는 반드시 이 지침을 사전 숙지할 것이며 외우지 못한 자는 마츠리 당일 입산을 허하지 아니한다. 이 문서는 전하지 말고 쓰지 말며 듣고 익힌 자만이 다음의 제단에 불릴 수 있도다. 첫 번째, 가면은 오른쪽에서 쓰되 거울을 보지 말 것. 가면은 매년 한 벌씩 만들어지며 그의 불린 자의 얼굴을 따라 깎인다고 전해진다. 착용은 오른손으로 하되 거울이나 무릉덩이, 금속 그릇처럼 반사되는 것 앞에 서지 않는다. 가면이 착용 전 움직이거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그 가면은 이미 한번 쓰였던 것이다. 그것을 쓴 자는 제례가 끝난 후에도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두 번째, 제단에 올리는 음식은 익히지 않는다. 날것의 음식은 마을 아래 논둑에서 채취한 것으로 준비한다. 쌀, 미역, 달걀, 민물고기 등이 받쳐지며 불을 거치지 않은 순서로 놓는다. 한 접시라도 변질되거나 밤새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제단은 이미 다녀간 것이다. 그 음식을 손으로 건드리는 자는 다음의 제례에서 첫 번째 가면이 된다. 첫 번째 가면은 제례가 끝난 뒤에 벗겨지지 않는다. 세 번째, 제례 중 울림이 3번 들리면 말하지 말 것. 그 소리는 처음엔 북소리처럼 들리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살갗이 울리고 속옷이 젖은 듯한 습기가 차오를 것이다. 울림이 끝나면 누군가 뒤에서 숨을 들이쉰다. 그때 누가 와도 시선을 맞추지 말고 입을 손으로 막아야 한다. 말을 잇지 못한 자는 다음의 제례에서 북을 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입을 열지 않지만 소리는 계속 난다. 네 번째,
제례가 끝난 후 불꽃을 바라보지 말 것. 불꽃은 다스미 마을에 오래된 가게에서만 피울 수 있으며 불씨는 그의 첫 사망자의 집에서 가져온다. 불은 산에서 내려온 자들이 아닌 산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비추는 것이다. 불빛 속에 보이는 그림자 중 키가 작고 팔이 긴 형체를 본다면 그건 올해 처음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 불을 본 후 입이 열리지 않는 자는 그 이튿날 새벽 눈도 감지 못한 채 발견된다. 5번째, 마을 경계에 선 사람과 인사하지 말 것. 흰옷을 입은 자는 늘 정자 앞에 선다. 그는 인사하지 않는다. 오직 한마디. 나를 기억하느냐. 그 얼굴은 몇 년 전 제례에서 사라진 자의 얼굴일 수도, 어릴 적 본 조부의 얼굴일 수도 있다. 대답하면 마을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내 방에 먼저 누워있을 것이다. 그 인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희 뒤를 따라다닐 것이다. 영원히. 6번째, 마츠리 전날 누군가가 꿈에 나올 수 있다. 전날 밤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면 그 얼굴을 아침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 잊으면 그 얼굴은 제단 위 음식에서 다시 나타난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건 먹지 말라는 신호다.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 그 해 가면은 한 개 더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벗겨지지 않는다. 7번째, 물가에는 절대 가지 말 것. 마츠리 기간 중 다스미강과 작은 연못은 출입이 금지된다. 밤마다 물가엔 등불이 하나 떠다닌다. 그 불빛은 어느 집의 창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그 불빛을 따라간 자는 이듬해 가면 없이 제례에 참여하게 된다. 가면 없는 자는 말하지 않고 걷지 않으며 대신 가면을 쓴 자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그 해 마을에서 사라진 아이의 것일 수 있다. 8번째, 가면은 반드시 마을 창고에 반납할 것. 마츠리가 끝난 후 가면은 마을 공동창고에 일제히 봉인한다. 가면을 이틀 이상 집에 보관하면 그 집 벽에 불에 그을린 자국이 생긴다. 자국은 매일 커지고 그을린 자국이 온 집에 퍼지는 순간 아홉 번째, 제례 후 첫 비가 올 때 외출을 삼가하라. 첫 비는 제례의 마지막 흔적을 씻는다. 비가 오는 날 마을 입구 돌계단은 물기를 머금은 발자국이 4걸음씩 찍힌다. 그 수를 세거나 따라 걷지 말 것. 그 길을 따라가면 계단 아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10번째, 제례 이후 셋째 날 밤 문소리를 무시할 것. 셋째 날 밤엔 종종 방문이 한번 열렸다 닫힌다. 열쇠는 채워져 있으나 바람처럼 문이 눌린다. 이 소리를 들었다면 그날 밤 방 안 등불은 켜지 말고 창문은 이불로 덮어둔다. 문을 열거나 소리를 따라간 자는 다음 마츠리 전에 가면 없이 먼저 산으로 간다. 11번째, 마츠리 중 사라진 사람이 있더라도 부르지 말 것. 제례 도중 누군가 자리를 비워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 인물은 종종 돌아오며 입이 젖어 있거나 손에 흙냄새가 배어 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다른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해 제례는 무사히 끝난다. 이름을 부르면 그 자는 가면이 벗겨져 있다. 12번째, 제단에 남은 종이는 불태우지 말고 묻을 것. 의식을 마치고 남은 종이는 제단 옆 돌무더기 아래 묻는다. 불에 태우면 그 해의 기록이 연기로 남고 밤마다 그 문장들이 꿈속에서 들려온다. 그 종이를 꿈에서 다시 읽게 되면 그 다음엔 그 종이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기억이 지워진 글은 다음의 제례의 시작이 된다. 요카쿠레의 밤은 지나간 듯하나 그 여우는 여전히 마을 그늘에 머무른다 하였다. 제례가 끝난 뒤에도 말을 삼가하고 불필요한 방문은 금지되며 기이한 꿈과 낯선 냄새에 응답치 말 것. 기억은 말이 아니오 숨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며 그 기억을 묻은 자만이 다음 마츠리에서 다시 풀리게 되리라. 이 문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가상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남아있는 이상한 구조와 기억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 지침을 끝까지 읽고 외운 뒤 정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기 전 그 안의 세계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들어갈 세계는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저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계절, 시간, 무게감, 공기, 소리 같은 설정은 아직도 일부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간 직후에는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5분이 지나면 당신의 몸과 감각이 그 세계에 맞춰져 버립니다. 그 세계에 익숙해진 감각은 현실에 다시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돌아온 이후에도 낯이 너무 밝거나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리거나 몸이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며칠 이상 지속되면 정신적 연결이 끊어져 다시는 이쪽으로 복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안의 주인공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정리 대상 세계 중 일부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만들다가 도중에 그만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안에는 여전히 계속 움직이는 등장인물, 특히 주인공 역할의 인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사를 반복하고 비슷한 장소를 계속 돌아다니며 특정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걸면 당신도 이야기 속 인물로 등록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청소자가 아니라 그 세계의 등장인물이 됩니다. 그 후 다른 잊힌 세계에서 이유 없이 조연으로 불려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일부 청소자는 다른 세계에서 기억 안 나는 옛 친구나 잠깐 등장하는 과거 인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이나 배경이 이상해도 무시하고 조사하지 마십시오. 이 세계의 배경은 대부분 대충 만들어졌거나 기억에만 남아있던 이미지를 자동으로 붙여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 하루 종일 같은 색이거나 바람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불거나 나무가 같은 간격으로만 자라고 있다면 그건 완전한 공간이 아니라 겉모습만 만든 외형입니다. 이런 배경을 자꾸 들여다보거나 사진을 찍으려 하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당신의 기억 일부를 이용할 것입니다. 나중에 현실로 돌아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친구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늘 가던 길이 낯설게 느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당신의 기억이 그 세계 배경의 재료로 사용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름이 없는 물건은 만지지 마십시오. 정리 도중 이름이 없는 물건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처럼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버튼이 많은데 아무 설명도 없는 기계, 들어갈 수 있을지 애매한 문 같은 것들. 이것들은 원래 이야기 속에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사용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고 기능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물건을 만지거나 문 같다, 기계 같다고 생각만 해도 그 물건은 당신의 언어를 참고해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이름이나 말 일부가 그 물건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3번 이상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당신은 점점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들을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무 반응 없는 사람은 절대 등 뒤에 두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으며 그냥 조용히 서 있기만 합니다. 이들은 원래 삭제될 예정이었지만 무언가의 이유로 남아있는 인물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등지고 돌아서면 조금씩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 있던 사람이 잠깐 후에는 계단에 있거나 당신 가까이 서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을 걸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야기 속 누군가로 오해하게 되고 당신은 그 설정 속에 고정됩니다. 돌아온 뒤에도 누군가가 자꾸 당신에게 기억이 없는 이야기나 관계를 말해올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세계에서 생긴 잘못된 관계가 현실로 따라온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이 안 되는 공간에서는 장비를 꺼두십시오. 낮인데 별이 뜨고 바닥이 하늘처럼 움직이며 소리가 거꾸로 들리고 오르막길인데 걸으면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장소에서는 카메라, 녹음기, 위치 추적기 등 모든 장비를 꺼두십시오. 기록된 정보가 현실에서는 전혀 엉뚱한 시간과 장소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남아버리면 당신은 그 세계의 설계자로 잘못 인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청소자들은 이상한 데이터를 남겼다는 이유로 더 이상 정리 작업에 파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 일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곳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가끔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도 없고 발을 딛는 감각조차 없는 빈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런 곳은 삭제된 이야기의 자취나 만들어지지 못한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감각의 혼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온도를 보고 귀로는 발자국 소리가 아닌 냄새를 느끼는 등 감각의 뒤바뀜이 생깁니다. 이 상태로 현실에 돌아오면 당신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 남긴 오래된 기록처럼 느껴져 누구도 그것을 당신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8번째,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면 즉시 돌아오십시오. 그 상태로 오래 머물면 당신이 쓰는 말이 점점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사물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고 말하고 싶은 감정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당신이 누군지 말하기 어렵게 되고 당신의 말투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문장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당신이 남긴 기록은 이 세계를 만든 누군가가 남긴 문장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이 살아있는 사람의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기록된 존재로 남게 되며 다시는 이곳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정리자는 말로써 세계를 닫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남겨지는 순간부터 당신은 세계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먼 옛날 달력에서 하루가 빠져있던 기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은 사계절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고 그 해의 어느 달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는 떴고 사람들은 숨쉬었으며 마을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없는 하루를 겪은 이들은 그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입 밖으로 나오면 곧 사라졌고 대신 눈빛과 몸짓 속에만 스며 있었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은 지켜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잊으면 너는 다음 해가 오기 전에 잊혀질 것이다. 이 규칙은 그 어른들이 남긴 규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아래의 수칙을 남깁니다. 첫 번째, 사라진 날의 새벽 4시 이전에 집을 정리하십시오. 날이 바뀌자마자 집안의 가구가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의자는 문 쪽을 향하고 침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누가 옮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을 어르신 말로는 옛날에 가구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잤던 집에서는 그 다음 해에 사라진 날이 오기 전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두 번째, 마을 우물가를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라진 날의 정오, 마을 중앙 우물의 수면이 깊어 보일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올라오는 움직임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수면을 뚫고 올라올 때 그 얼굴을 보면 그날 이후부터 당신의 물그림자 속에 그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비 오는 날, 세면대, 강물, 어디든 물이 고이면 그 얼굴이 먼저 비춥니다. 몇 년 전 젊은 청년이 우물 속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기 그림자가 늦게 움직인다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다음에 사라진 날, 그 그림자가 먼저 집을 나가더니 청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웃이 불러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사라진 날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이웃이 당신을 부릅니다. 목소리는 평소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대답하면 눈을 깜빡인 사이에 집이 아닌 곳에 서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 후로는 당신이 겪는 하루가 누군가의 하루와 바뀝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당신이 겪지 않는 일을 당신이 했다고 말합니다. 혹은
당신이 겪은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며 그 순간부터는 당신이 알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을 끝 논두렁을 넘지 마십시오. 사라진 날에 해질 무렵 마을 끝 논두렁 너머에서는 이상하게 반짝이는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그곳을 넘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마을 어귀에서 걸어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도 그가 원래 살던 사람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단, 그의 집 안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저녁마다 논두렁 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의 시선이 닿는 것들은 전부 죽어버립니다. 식물도 동물도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섯 번째, 날이 끝나기 전 마을 종소리를 세워야 합니다. 사라진 하루가 끝날 무렵 마을 종이 10번 울립니다. 이 종소리는 어디서 울리는지는 알 수 없으며 마을 밖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정확히 10번을 세지 못하면 다음 날에도 당신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를 살지만 당신은 계속 없어진 하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은 보통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멈춥니다. 여섯 번째, 불을 끄지 마십시오. 사라진 날의 밤은 평소보다 어둡습니다. 마을 가로등은 켜지지 않고 집안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 됩니다. 불을 끄면 창밖에서 느릿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 그림자는 창문에 손을 대고 서 있다가 불이 켜지면 사라집니다. 불을 켜지 않고 잠들면 창문에 의문의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사라진 날의 시계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벽시계, 손목시계, 휴대전화 모두 제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킵니다. 시계를 보다 보면 시간이 멈추거나 갑자기 몇 시간이 지나 있을 것입니다. 시계를 오래 쳐다본 사람은 다음 날에도 시간이 제멋대로 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결국 없는 하루의 속도로만 움직입니다. 시청의 문서에도 달력의 빈칸에도 이 사라진 하루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이들은 압니다. 사라진 하루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루를 기억한 자가 다음 해를 맞지 못했다는 것을. 만약 이 지침을 지키고도 이상한 기척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없어진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초대 기록자의 이야기. 처음으로 그 사라진 하루를 기록하려 한 사람은 이 마을로 유배를 온 전직 설이었습니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고 모든 날과 사건은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라진 날이 다가오자 그는 촛불을 켜고 새벽부터 밤까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글로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 우물의 수면, 종이 울리는 시각까지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는 글을 마치자마자 숨을 고르고 원고를 책상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의 집에서는 서랍만 남아 있었고 책상도 의자도 심지어 종이 한 장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그가 마지막으로 썼다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하루는 내일로 건너지 않는다. 이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사라진 날의 일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과 금기만을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그 금기가 바로 오는 날 전해지는 하루가 없는 마을 생활 지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최근 한 커뮤니티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었다. 한 괴담 사이트에서 떠돌이 상인이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들이 예산 물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직접 그 상인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라고 하는데 보자기를 메고 다닌다고 했고 그 노인은 물건값을 받지도 않는다고 했다. 신기하게 보자기는 겉보기에는 평범하나 노인이 내놓은 물건은 보자기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가 크거나 무거워서 노인이 사람이 아닌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이야기. 나는 심심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의 실체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 노인이 자주 나온다고 하는 한 지역의 공원에서 그 노인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 날은 조금 더웠고
공원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 한쪽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꼬맹이가 날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저 사람은 날도 더운데 왜 후드티를 입고 모자도 푹 쓰고 있어? 난 꼬맹이를 한번 쏘아봤고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애 손을 잡고 갔다. 그 사람들 말고도 사람들이 종종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은 지나가고 공원을 거닐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어 어느덧 공원에는 정막이 내려앉았고 하늘에 떠있는 달은 검은 구름에 가려져 공허한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 구라였나? 나는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살짝 뒤쪽을 본 나는 허름한 누더기 차림에 보자기를 메고 있는 노인을 보았고 그 모습이 커뮤니티에 글에 나온 것과 일치하였다.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나 보네.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바로 옆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고 나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저기 어르신, 혹시 신기한 물건을 파신다는 그분이 맞으신가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노인에게 질문을 하였고 노인은 나를 힐끗 보더니 말없이 보자기에 손을 넣었다. 노인의 보자기는 오방색이 돋보이는 천이었는데 무언가 들어가 있다기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어 보였다. 이윽고 노인이 손을 보자기에서 빼자 노인의 손에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화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디서 나온 거야? 눈앞에서 벌어진 모습에 나는 속으로 생각해야 할 말을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었고 노인은 그런 날 보며 말했다. 귀하에게는 이 화병이 적절한 상품인 것 같소. 사극에서나 볼 것 같은 말투로 말을 하네. 나는 노인이 건넨 화병을 받았고 노인은 웬 종이 하나를 같이 건네었다. 이 종이의 내용을 정독하고 화병을 사용하도록 하시게. 한지에 먹으로 쓴 글씨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약간 벙쪄있던 찰나 강한 바람이 불어 잠시 눈을 감았다더니 그 노인이 사라져 있었다. 뭐야? 이 노인네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 커뮤니티의 글대로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에 기뻐한 나는 노인이 건넨 종이를 노인이 사라진 벤치에 앉아 읽기 시작하였다. 이 화병은 저세상 장인이 손수 만든 것으로 민무늬 백자가 특징입니다. 제품 하단에 제작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정품을 증명하고 있으니 유사품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파손될 시 수리가 불가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신다 하더라도 그 재료를 이승에서 구할 수 없기에 보관은 불가하오니 부디 제품을 소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화병에 시중에 흔히 나도는 생화를 꽂아두시면 안됩니다. 생화를 꽂을 경우 시중 화병과 동일한 아주 평범한 화병이 될 것이니 절대 생화를 꽂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화를 꽂아둔다면 화병이 스스로 자신을 깨버릴 것이니 그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화는 꽃의 흉내를 내는 무생의 존재이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인 화병은 당신을 원망하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화병에 물을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 화병의 물은 필요 없으며 혹여 물이 담긴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어차피 담긴 물을 버려야 하기에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화병은 꽃을 꽂아두는 병이 아니며 꽃이 자라나는 화병입니다. 그러면 화분과 차이가 무엇이냐 생각하시겠지만 화분은 씨앗을 흙에 심고 물을 주며 길러야 하지만 이 화병은 특정 행동을 취하면 얼마 후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게 됩니다. 화병에서 자라나는 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 꽃의 리스트 및 자라게 하는 방법을 기재해드립니다. 피사리꽃, 화병 가득 사람의 피를 담아야 합니다. 숨사리꽃, 화병을 안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숨을 참은 후 거의 죽을 것 같아 생각할 때 숨을 몰아쉬는 것을 하루 동안 반복해야 합니다. 살사리꽃, 피를 뺀 사람의 살덩이를
화병이 가득 찰 때까지 담아야 합니다. 오장육부 오를 꽃. 피를 뺀 사람이 오장육부를 각 한 종류씩 신체에 꼭 필요한 수량만큼 화병에 담아야 합니다. 뼈 오를 꽃. 살을 발라내고 피가 묻어있지 않은 뼈를 신체에 필요한 수량만큼 화병에 담아야 합니다. 혼사리꽃.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즉 심정지 환자 등의 사람이 심폐소생술 등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곳 근처에 화병을 두어야 합니다. 웃음웃을꽃. 화병을 안고 일반적인 웃음이 아닌 죽을 것 같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음을 하루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울음울을꽃.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맞먹는 슬픔에 흘리는 눈물로 화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멸망꽃. 누적량으로 최소 100명을 화병의 곁에 두고 죽여야 합니다. 불붙을 꽃. 불에 타 죽은 사람의 소지품이나 그 신체 일부를 화병에 넣은 후 화병 안에 불을 지르면 됩니다. 악심꽃.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행실과 마음을 가진 자의 곁에서 화병 전체가 검게 물들어야 합니다. 화병에서 자라나는 꽃은 자라난 시점을 기준으로 1시간 동안만 형태가 유지되며 1시간이 지나면 바로 가루가 되어 사라져 화병에 쌓이게 됩니다. 가루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당신은 빼낼 수 없으며 그 가루가 화병에 가득 찰 시 당신은 화병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유의 바랍니다. 꽃은 일주일에 한 번만 피워낼 수 있습니다. 과정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적다 생각할 수 있으나 꽃 하나하나의 힘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같이 강력합니다. 일종의 남용을 위한 제약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화병은 엄밀히 따지면 도난품이며 그 주인은 위 수칙을 정독하였다면 누구일지 당신이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화병을 만들 때 사용된 흙은 한 꽃밭의 흙을 사용하였으며 그 주인은 아직까지 이 화병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7번 항목의 꽃들을 피우기 시작하면 바로 이 화병의 존재를 눈치채어 당신에게서 빼앗아 오려 할 것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전승되는 신화 속 그의 모습으로만 말하면 평화적으로 되찾으려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물건이 들어왔네. 이거면 일하고 나서 처리하는 것도 쉽겠어. 난 흡족해하며 화병을 들고 걸음을 옮겼다. 공원을 빠져나올 때쯤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 실종 전단지와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가 같이 나뒹굴다 내 발 앞에 멈추었다. 난 잠시 바닥에 화병을 내려두고 전단지를 봤다. 그 내용은 어린아이가 사라져 애타게 찾고 있다는 내용과 그 아이가 실종되는 날 CCTV에서 포착된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기억을 더듬었고 이윽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내었다. 얘 얼마 전에 하늘로 보내준 걔구나. 내가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 외롭진 않았을 텐데. 나는 웃으며 다른 전단지를 보았다. 앵글이 좀 별로긴 한데 뭐 저 정도 거리에서 누군 줄 알아보기나 하려나 몰라. 빨리 가서 이 꽃병이나 실험해봐야겠어. 마침 오장육부 머시기랑 불붙은 꽃 재료는 있으니까. 난 전단지를 바닥에 버리고 화병을 들었다. 살짝 검해진 것 같은데 착각인가?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원을 벗어나 전단지 속 아이에게 소개시켜줄 또 다른 아이가 있는 내 집으로 향하였다. 북쪽 공동묘지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을의 바깥을 지켜왔습니다. 누가 처음 이 묘지를 세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문서와 구정 기록에는 밤마다 묘비의 글자가 바뀐다는 사실만이 꾸준히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풍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묘지기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이름이 묘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묘지에 묻힌 자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비는 늘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묘지기에게 요구되는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묘비가 당신의 이름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
아래의 수칙은 이 임무를 맡았던 자들의 경험과 기록을 토대로 정리된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순찰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아침이 오더라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묘비의 이름은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묘비를 지나칠 때 이름이 보였다면 입술을 움직여 반드시 읽으십시오. 읽지 않으면 그 이름은 이틀 내에 사라질 것이고 이름이 사라지고 3일이 지나기 전 당신의 이름이 묘비에 새겨질 것입니다. 묘비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는 묘지기인 당신이 더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부를 땐 3번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묘비의 이름은 매일 밤 조금씩 바뀝니다. 받침이 달라지거나 예 등의 모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틀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3번째로 틀리는 순간 묘비는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 즉시 묘지기인 당신은 기록에서 사라지고 묘비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비문이 새겨진 묘비는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어떤 묘비에는 이름 대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걷는다. 내 자리는 여기 아니다. 이런 문장은 묘비 속 인물이 아니라 묘비 자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순간 그 문장은 당신의 필체로 변할 것입니다. 이후 당신이 작성하는 보고서, 편지, 장부에는 모두 그 문장이 반복되어 적힙니다. 네 번째, 이름이 없는 묘비는 보고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밤 묘비에는 아무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묘비는 흙 속으로 사라져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며 혹시라도 보고하려 한다면 그 묘비는 당신의 집 어딘가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위치건 없는 위치건 상관없이 말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 순찰 시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순찰을 마치기 전 공동묘지 입구에 있는 가장 오래된 묘비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묘지기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없다면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적혀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발 밑에 그림자를 확인하십시오. 묘비 사이를 걸을 때 달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러나 사라진 묘지기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그림자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림자가 당신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즉시 순찰을 중단하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걸으면 그림자가 먼저 묘비에 도착하여 당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순찰 중 들려오는 발소리에 주의하십시오. 공동묘지 안에서는 당신의 발소리 외에도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발소리는 묘비 속 이름을 가진 자가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 발소리에 걸음을 맞추지 마십시오. 발을 맞추는 순간 당신의 이름이 그 이름과 섞여 하나의 묘비에 새겨집니다. 여덟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정이 넘으면 묘비 사이사이에서 안개가 피어납니다. 안개는 사람과 반대로 올라가며 때때로 사람 형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묘지기는 다시는 묘지 바깥을 보지 못합니다. 아홉 번째, 빛이 없는 묘비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달빛이 닿지 않는 묘비가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곳에 다가가면 발자국 소리가 멎고 묘지기의 심장박동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뀝니다. 열 번째, 세 개의 묘비가 나란히 있는 경우 반드시 가운데를 지나가십시오. 왼쪽으로 가면 과거가 바뀌고 오른쪽으로 가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묘지기의 현재는 사라집니다. 가운데로만 지나가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웃는 얼굴이 있는 묘비는 보지 마십시오. 아주 드물게 이름 대신 웃는 얼굴이 새겨진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문양을 본 자는 그날 밤 순찰 내내 낯선 웃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12번째, 이름을 속삭이는 목소리에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묘비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묘지기의 이름,
동료의 이름, 혹은 모르는 이름. 대답하면 그 순간 목소리의 주인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떠납니다. 당신은 남겨진 빈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13번째, 무너진 묘비를 세우지 마십시오. 쓰러져 있는 묘비는 이미 주인을 잃은 무덤입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면 묘비는 세운 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세운 손의 힘줄이 묘비의 균열 속으로 스며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4번째,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즉시 묘지를 떠나십시오.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는 묘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 울리는 순간 묘지는 닫히기 시작합니다. 만약 떠나는 것을 망설인다면 묘비들은 다시 한번 글자를 바꾸고 그 속에 당신의 이름을 고정해버립니다. 묘지기는 그 순간 이후로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공동묘지는 죽은 자들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곳은 이름을 모으는 장소입니다. 이름을 잃은 자는 곧 존재도 잃고 묘비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묘비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서를 읽는 동안에도 어떤 이름은 지워지고 어떤 이름은 새겨지고 있을 것입니다. 순찰을 마치고 살아 돌아오려면 이 지침을 기억하십시오. 묘비가 당신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 만약 이 수칙서가 부착되어 있다면 귀하께서는 평범한 인간에게 판매 및 취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프라모델을 입수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금지 물품인 만큼 귀하께서 해당 프라모델을 공식 판매 사이트나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구매한 것이 아닐 테죠. 불법 사이트나 신원 미상인 판매자에게서 구매하셨든 혹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훔치셨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수한 프라모델을 24시간 내에 조립 및 완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해당 안전수칙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프라모델 조립에 착수해 주십시오. 첫 번째, 먼저 입수하신 프라모델이 수칙서에 언급한 24시간 내에 조립을 마쳐야 목숨을 빼앗지 않는 프라모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의 부항목에 해당되는 사이트 혹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 및 반납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귀하의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판매 사이트 이름이 나폴리 베이스, S&M 토이 킹덤, 홍류 전문 프라샵인 경우 신원 미상인 판매자 주변에 한기가 돌거나 혹은 판매자의 입꼬리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훔친 프라모델이 놓여져 있던 장소가 영업시간 외에 매장 밖에 쌓여 있었으며 그 주변에 검붉은 무언가가 흘러내린 자국과 함께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경우. 두 번째, 입수한 프라모델이 1번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는 제품이라면 귀하는 제품 개봉 후 24시간 내 조립을 완료해야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칙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조립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 두십시오. 2-1.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만약 12시간 내로 제품을 개봉하지 않는다면 귀하 역시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에 남은 일생 동안 갇혀 지내게 될 것입니다. 프라모델을 버린다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건 역시 의미 없는 행위임을 명심하시길. 세 번째, 조립은 반드시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뒤바꾼다면 정성 들여 설명서를 작성한 분의 분노를 살 것이고 그 대가는 결코 귀하게 유쾌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네 번째, 부품을 런너에서 떼어낼 때 해당 부위를 깔끔하게 다듬어 주십시오. 부품에 미처 제거되지 못한 런너 조각이 남아있을 경우 조립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귀하의 신체 부위에도 그 런너 조각과 똑같은 모양의 물집이 생길 것이며 이는 상당한 통증을 유발하니 주의해 주십시오. 4-1. 부품을 모두 떼어낸 런너는 반드시 프라모델 박스에 도로 넣어 주십시오. 본래 자신을 품고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린 런너 조각은 머지않아 자신을 품어줄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5번째, 조립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립을 반대로 하여
불리하거나 혹은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어 부품이 파손될 경우 그 부품에 해당되는 귀하의 신체 부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6번째, 도색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먹선만큼은 반드시 넣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라모델은 당신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길 것입니다. 6-1. 개인 취향에 따라 도색을 하실 경우 가급적이면 붉은색 도료, 특히 피와 유사한 색상의 배합 도료는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인간의 피와 같은 색상은 비록 도료라 해도 프라모델에게 피에 대한 욕구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7번째, 스티커 부착 시 반드시 집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해당 프라모델에 사용된 스티커 제품의 경우 인간의 피부에 대한 접착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만약 스티커가 귀하의 신체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순식간에 살에 접착되며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살점을 도려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8번째, 완성된 프라모델은 진열장에 놓아주시고 남은 런너 조각과 설명서, 그 외 부속물들은 상자에 넣은 채로 소각 처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의 과정은 앞서 말한 대로 개봉 후 24시간 내에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시간을 넘기고도 프라모델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혹은 남은 부속물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완성하지 못한 만큼 내 신체 부위가 없어지거나 남은 찌꺼기가 내 살점을 떼어 내 자리를 채우려 할 거야. 9번째, 만약 진열된 프라모델에서 붉은 물감 같은 것이 흘러내린 흔적이 보인다면 물을 묻힌 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날은 제품에 부착된 무기를 떼어내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 두십시오. 10번째, 프라모델에 실증이 나셨거나 혹은 모종의 이유로 프라모델이 손상 및 파손되었을 경우 수칙 1번에서 언급한 구매 사이트의 중고품 판매 신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처분해 주십시오. 사유는 의도치 않은 구매라고 작성해 주시면 사이트 측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값을 지불하고 해당 제품을 수거해 줄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것의 분노가 가져올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칙서의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부디 안전한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햇볕이 따갑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빗줄기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다.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다. 평소 이 시간이면 아이들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 놀이터가 텅 비어있다. 그네는 미동도 없고 시선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멈춰있다. 모래밭에는 어지러운 발자국 대신 밤새 내린 이슬 자국만 선명하다. 어제 저녁 이상한 것을 보았다. 놀이터 모퉁이 낡은 미끄럼틀 아래였다. 처음에는 그림자인 줄 알았다. 해질녘이란 모든 것이 길게 늘어져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움직였다. 아주 느리게, 스르륵. 검고 형태가 불분명했다. 나는 눈을 비볐다. 다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고.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창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낮은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 분명 놀이터는 텅 비어 있어야 했다. 나는 커튼을 살짝 걷어보았다. 달빛 아래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아주 가까이에서. 나는 황급히 커튼을 닫았다. 오늘 아침 놀이터에는 어제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미끄럼틀 아래 내가 어젯밤 그것을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낡은 곰인형.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고 솜이 삐져나와 있었다.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는 저런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가 없었다. 나는 그 인형을 치우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놀이터는 여전히 비어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 그네가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아주 조금씩. 나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기로 했다. 그냥 오늘 하루는 집 안에만 있어야겠다.
문을 꼭 잠그고. 방금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낡은 문고리가 힘겹게 돌아가는, 아주 가늘고 신경을 거스르는 소리. 인터폰 화면은 까맣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쓴다. 문을 긁는 소리가 멎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계는 보지 않았다. 시간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다. 어쩌면 모든 것이 나의 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손등에 돋는 소름은 현실이다. 창 밖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 같다. 커튼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온다. 밤새 굳어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다. 어제와 똑같은 텅 빈 복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다. 현관문 아래 틈으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밀려 들어와 있었다. 아주 얇고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종이. 누가? 언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다. 나는 쪽지를 구겨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다. 거실 창밖, 놀이터가 눈에 들어왔다. 그네가 여전히 천천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옆, 낡은 곰인형이 놓여있던 미끄럼틀 아래 어제와는 다른 것이 있었다. 인형은 사라지고 없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작은 신발이 하나 놓여있다. 붉은색 운동화, 끈적한 흙먼지가 묻어있다. 나머지 짝은 어디에 있을까? 찾았다. 아스팔트에 있다. 서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현관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았다. 이 집에서 나가야 했다. 어디든 이곳만 아니면 된다.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바로 문 앞에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은 문고리를 잡은 채로 굳어버렸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창밖 놀이터의 그네가 점점 더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그네 위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네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17살이다.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던 나는 다른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놀며 흙을 묻히고 웃음을 터뜨릴 때 나는 늘 방 안에 누워 기침을 했다. 작은 가슴은 늘 쑤셨고 숨을 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따라왔다. 마치 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품고 나온 껍데기 같았다. 내 손발은 늘 차가웠고 힘이 없어 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했다. 친구들끼리 뛰놀며 노는 모습에 나는 그저 창문 틈 사이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괜찮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어차피 오래된 미래 따위는 내게 없으니까.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다. 거친 돌더미와 먼지 속에서 하루 종일 곡괭이를 휘두르며 살아갔다. 밤이 되면 늘 검붉은 피를 토하셨다. 뱃속이 이미 가루가 된 듯 했지만 아버지는 내 앞에서만큼은 웃었다. 아빠는 괜찮아. 우리 아들 곧 나아질 거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미소가 거짓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나는 어머니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사진도 그림도 남지 않았다. 다만 어렴풋한 온기만 가슴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여동생만이 내 곁에 있었다. 동생은 종종 열병에 시달렸지만 나보다는 튼튼했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했다. 부디 내가 죽더라도 내 동생만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17회 내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나는 이미 숨이 가빠져 목구멍은 다 들어갔고 눈앞은 어두웠다. 아버지는 내 손을 붙잡고 울었고 여동생은 나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내 귀에는 이미 심장박동이 사라져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낯선 발자국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이질적이었다. 키는 크지도 않았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모두 삼켜버렸다. 붉은 눈동자가 불꽃처럼 타오르며 나를 응시했다. 나는 공포를 느껴야 했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따스했다. 죽어가던 내 몸에 처음으로 따스한 온기가 흘러들었다. 눈앞에 글자가 떠올랐다. 생로병사. 나는 알 수 있었다. 저것이 내 삶을 지배해온 4가지 굴레라는 것을.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마지막 글자, 사. 그것을 손끝으로 지워버렸다. 순간 꺼져가던 숨이 다시 이어졌다. 식어가던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흐릿해져가던 세상이 다시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살아났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는 자장가 같으면서도 종소리 같았다. 그때 나는 믿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이라고. 다음날 아버지의 기침은 멎었다. 여동생의 창백한 얼굴에도 붉은 기운이 돌았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으로 몰려와 나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부러움이 가득했다. 저 아이는 선택받았다. 죽음을 이긴 존재가 나타났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아픈 자, 병든 자, 죽음을 앞둔 자들이 찾아와 내게 묻곤 했다. 그분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우리에게도 축복을 내릴 수 있는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날의 따스한 손길만 기억했다. 시간이 흐르며 빠른 속도로 건강해진 나는 밭을 갈 수 있었고 뛰어다닐 수 있었다. 숨이 막히던 날들이 사라졌다. 나는 웃었다. 나는 이제 살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병에 걸린 자들은 죽지 않았다. 그러나 병은 사라지지 않았다. 살이 썩어도 뼈가 부러져도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저 신음함에 버텼다. 노인들은 더 늙어갔다. 허리는 굽어 땅에 닿을 듯했고 눈은 멀고 치아가 모두 빠져도 죽지 않았다. 죽음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20살이 되었고 25, 30이 되었다. 그러나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달랐다. 병든 자는 살갗이 떨어져 나갔고 다친 자는 끝없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들은 모두 나를 원망했다.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주받은 것이다. 내 여동생은 자라 20살의 얼굴을 가졌지만 몸은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그녀의 웃음은 사라졌고 밤마다 울며 말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아버지는 더 끔찍했다. 살갗은 썩어 악취를 풍기고 손발은 검게 말라붙었다. 그는 더 이상 인간 같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었다. 매일같이 살려달라 애원하며 울부짖었다. 나는 두려웠다. 이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니었다. 끝없는 고통의 연장이었다. 나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했다. 부디 다시 죽음을 돌려달라. 이 끝없는 삶을 끝내달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다시 나타났다. 붉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저를 버려달라. 영생이 아니라 안식을 달라.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차갑고 잔혹했다. 죽음을 원한다는 것은 내가 내려준 축복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나는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아무 글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영생은 끝나지 않는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그 후로 세상은 서서히 무너졌다. 장례식은 사라졌고 무덤도 제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태어났다. 그들은 웃으며 자랐지만 그 곁에 부모들은 썩은 몸으로 끝없이 살아있었다. 아이들은 부모가 사라지길 바랐고 그런 자신의 아이를 부모는 두려워했다. 사랑은 저주가 되었다. 가족은 고통의 굴레가 되었다. 마을은 병든 자들의 신음으로 가득했다. 길거리에는 썩어가는 몸을 이끌고도 죽지 못한 사람들이 널브러졌다. 농부들은 늙어 굽은 허리로 밭에 서 있었고 장인들은 손이 굳어 더 이상 도구를 쥘 수 없었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죽음이 사라진 세상에는 구원조차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글을 쓴다. 손가락은 썩어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눈이 흐릿해져 종이 위의 글씨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죽음은 나를 버렸다. 나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고통을 기록해야 한다. 나는 이제 알겠다. 영생은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끝없는 형벌이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자여, 부탁한다. 누군가 제발 나를 끝내달라. 검은 검으로든 흰 지우개로든 무엇으로든 상관없다. 제발 나를 지워달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를 끝내주길 간절히 바라며 이 기록을 남긴다. 나는 영원히 죽지 못하는 자. 나는 이 건물에서 20년을 넘게 일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라지는 걸 여러 번 봤다. 엘리베이터도 고장난 적은 있지만 사라진 건 언제나 계단을 이용한 사람들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다. 발을 헛디뎠다든가 야간에 혼자 있다가 넘어졌다든가.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CCTV에도 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마치 계단 자체가 그들을 삼켜버린 듯했다. 나는 그때부터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다. 밤마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 야근 후 집에 가던 직원, 술에 취해 늦게 돌아오던 거주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 동료들의 목격담, 모두 계단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모아진 경험이 결국 하나의 지침이 되었다. 지금 당신이 손에 쥔 이 문서다. 이 글을 읽는다면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계단은 단순한 길이 아니다. 위와 아래를 잇는 통로 같지만 때로는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는 길이 된다. 만약 이상을 감지한다면 반드시 아래 규칙을 따르라.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릴 때 멈추지 마십시오.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당신의 발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멈추면 그 발소리가 당신을 앞질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 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층수가 맞지 않으면 즉시 되돌아가십시오. 2층에서 출발해 분명히 한 층만 내려왔는데도 표지판에는 2층이라고 적혀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내려가면 같은 층이 반복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다음에는 당신의 집 번호가 복도벽에 붙어 있습니다. 난간이 손을 얹을 때 주의하십시오. 때로는 난간이 잡아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이때 손을 떼지 못하면 몸은 멈춰 있는데 그림자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계단 참 창문을 오래 보지 마십시오. 계단 중간의 작은 창문은 밤이면 외부가 아닌 낯선 복도를 비춥니다. 그 복도 속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본다면 창문을 등지고 걸으십시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계단은 창문 속 복도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계단을 밟을 때 이름을 속으로 3번 부르십시오. 계단 끝 마지막 발판에 발을 디디는 순간 잠깐 당신의 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당신은 그 층에 도착하지 못하고 계단 속에 계속 남아 걷는 존재가 됩니다. 빈 계단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다면 건드리지 마십시오. 가끔 계단 중간에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먼지도 묻어 있지 않은 깨끗한 신발. 누군가 방금 벗어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신발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자국은 계단 위아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 신발을 치우거나 만진다면 다음날 아침 그 신발은 당신 집 현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집안의 다른 신발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슬리퍼, 다음은 외투와 함께 걸려있던 부츠, 마지막에 사라지는 것은 입니다. 내려가는 도중 불이 꺼지면 즉시 올라가십시오. 밤에는 계단불이 꺼졌다 켜지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상태에서 계속 내려간다면 계단은 더 이상 아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해도 다시 위에서 당신의 발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고에 따르면 불 꺼진 계단을 끝까지 내려갔던 순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출근했지만 그의 발소리는 항상 반템포 늦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대화할 때마다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고 기록했습니다. 계단벽에 붙은 거울은 절대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오래된 건물 계단에는 작은 거울이 걸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낡고 닦이지 않아 흐릿한 유리판. 그러나 그 속에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비춰집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거울 속 계단에서 발소리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 뒷모습이 당신을 따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계단은 양쪽에서 닫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학생은 계단 거울을 들여보다가 자신이 아닌 모습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학생은 수업마다 창가 쪽에서 또 다른 얼굴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난간 아래에서 손이 잡아당길 때 계단 난간 아래는 늘 어둡습니다. 드물게 그곳에서 차갑고 축축한 손이 올라와 손목을 잡습니다. 힘은 무겁지 않지만 뿌리칠 수 없습니다. 손에 끌려 내려가면 몸은 여전히 계단 위에 서 있지만 당신의 그림자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림자가 항상 한층 늦게 따라옵니다. 당신이 계단을 오를 때 그림자는 아직 밑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림자가 먼저 계단을 다 올라왔을 때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계단참에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주의하십시오. 계단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 혹은 분명히 아는 사람의 목소리.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단 속을 울리며 목적은 오직 하나, 당신의 이름을 빼앗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이 멈춘다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계단을 오르내리다 발을 헛디뎌도 몸이 이상하게 공중에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당신은 발이 닿지 않는 계단을 밟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몸을 움직인 자는 계단이 없는 공간을 끝없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소리도 빛도 없는 그곳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기록은 없습니다. 반복되는 층을 3번 넘어서지 마십시오.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같은 층수가 반복된다면 3번까지는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번째부터는 계단벽에 당신 집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안쪽에는 집과 비슷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당신의 흔적만 있고 당신은 없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길면 주의하십시오.
계단을 오르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 훨씬 길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야구는 계단을 내려가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1층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출입문 너머에는 다시 같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흰 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계단 끝에 문이 열려 있다면 확인하지 마십시오. 계단 끝 문이 열려 있다면 안쪽은 복도나 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단은 단순한 구조물 같지만 밤에는 다른 길을 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추락한 것이 아니라 계단이 열어둔 다른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상을 감지한다면 위 규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계단은 언제나 위와 아래를 보여주지만 그 끝이 오늘로 이어진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